아는 것이입니다. 대충 뉴스의 재섭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밸런스, 균형. 인간은 살아가면서 이 말을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늘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해야 하고,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평균 대위에선 체조 선수가 만일 균형을 잃게 된다면 좋은 점수는 고사하고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겠죠.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균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흔히들 진보와 보수, 양날개가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하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땠을까요? 고려시대 중반 송나라를 따르면 보수, 원나라를 따르면 진보, 고려 후반 원나라를 따르면 보수, 명나라를 따르면 진보, 조선 중반 명나라를 따르면 보수, 청나라를 따르면 진보, 조선 말기 청나라를 따르면 보수, 일본을 따르면 진보, 그리고 일제강점기, 그리고 또 원치 않았던 6.25 전쟁.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미국을 따르면 보수, 그리고 북한에 대한 생각에 따른 무분별한 색깔론. 그동안 우리 사회는 원래 의미의 건전한 보수와 진보가 아닌 당시 누가 힘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 힘을 이용해 자신들의 권력을 차지하고자 했던 이들이 만들어 놓은 보수와 진보 프레임에 속아온 것은 아닐까요? 분단된 조국, 북핵 문제, 한반도 사드 배치, 엉망이 되어버린 한일 위안부 합의, 중국의 사드 보복. 밸런스, 균형. 건전한 양날개가 힘껏 우리 사회를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재섭고 브리핑이었습니다. 저 혹시 오늘 저녁 약속 있으세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뭐 드실 건데요? 아직 뭐 정하셨다면 대전 서구 탐방동에 있는 수호 참치로 오세요. 수호 참치는 합리적인 가격에 정말 고급진 참치 부위만 엄선해서 손님들께 대접해 드립니다. 일식, 한식, 중식, 그리고 그 어렵다는 복요리 조리사 자격증 갖춘 참치 인생 20년, 저 문수호만 믿고 와주세요. 팟캐스트 듣고 오셨다고 하시면 특별 서비스도 드리겠습니다. 와주시는 손님분들 감동하실 때까지, 참치로 배 터질 때까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대전 서구 탐방동 먹적골목에 있는 수호 참치, 예약 문의 042-485-1311. 이상 남길 만큼만 남기고 모조리 퍼주겠다는 신념으로 똘똘 뭉친 수호 참치 사장 문수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지율은 낮지만 우리는 진짜 진보와 보수를 꿈꿉니다. 김윤기, 김태영의 Minority Report. 출마 대비 당선된 적이 한 번도 없는 정의당 대전시당 김윤기 위원장과 정치하다가 언제 집안을 말아먹을지 모르는 대전 지역 정치 꿈나무 김태영 바른정당 대전시당 수석부 위원장이 함께 진보와 보수의 시각으로 각자 우리 사회를 말합니다. 지금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Come true.
매주 금요일 2부에서는 시민단체 전문가들로부터 우리 지역의 해당 현안에 대해 듣는 시간이죠. 매월 둘째 주는 대전 충남 인권연대 이상재 사무국장으로부터 듣는 우리 지역의 인권 이야기입니다. 저 멀리 통영에서 대전까지 와갖고 인권운동하고 계신 대전 충남 인권연대 이상재 국장 나오셨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죠? 예, 뭐 이런저런 일로 좀 바빴습니다. 혹시 네. 그 네. 지난주에 새로 시작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인데 알뜰 신잡이라고 보셨어요? 아, 네. 그 저희 집에 텔레비가 없어가지고 네네. 그런데 그 왜 그 인터넷 그 포탈에 뜨는 네네. 그 조금씩 몇 분짜리 뜨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다 봤어요. 거기 통영 나왔잖아요. 네, 다찌방이라고 네네네. 하는데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데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국장님이 이렇게 어렸을 때 그 추억이 있는 곳들이 좀 나오던가요? 다 뭐 그 통영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라서 네. 거의 다 뭐 예를 들면 미륵산 케이블카 댕기기 전에는 거의 뛰어서 올라갈 정도로 아주 뛰어 올라가셨어요? 왜냐면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높은 산이 아니고 정상까지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1시간도 안 걸려요. 뛰어서 고등학교 때 팔팔할 때는. 그리고 그 축구 따뜻한 날씨기 때문에 네. 뭐 체육 그 관련된 뭐 전지훈련 오는데 보면 그 미륵산 그 길 뛰는 걸 훈련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그렇구나. 아마 안 할 텐데 어쨌든 네. 뭐 아니 되게 멋있더라고요. 저도 통영은 몇 번 가보긴 했는데 네. 주로 이제 지나치거나 아니면은 꿀빵 그 사 먹은 적밖에 없었거든요. 보니까 멋있는 거 많더라고요. 아니 제대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가는 사람들이 제가 고향이 거기고 그러니까 꼭 그 도착하기 1-2시간 전에 어디가 맛있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러시지 마시고 한 하루 이틀 전에 시간 잡고 하면 제가 자세하게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국장님하고 통영에서 한번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네네.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네. 우리가 매월 둘째 주는 이제 인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로 했잖아요. 네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지역 사안 중에 그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는 게 무산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좀 생겼던 일들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바뀐 뭐 혁신 개혁 그 지점이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를 권능을 강화하겠다는 게 있는데 그것들 한번 짚어보는 걸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럼 우선 먼저 대전 학생인권 그 조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우리 지난번 방송 때도 한번 네네네. 국장님 오셔가지고 설명을 주셨는데 그때는 공청회를 할 때 네. 이른바 이제 전문 시위꾼으로 추정되는 네네. 뭐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네. 활약하시는 분들의 방해 공작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이른바 네. 그게 제정되면은 전 학생의 뭐 동성애화. 동성애화 뭐 이런 거부터 해갖고 예. 에이즈가 창궐하고 예. 뭐 이런 이야기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작년 4월 25일이었어요. 공청회 이제 재정을 위한 공청회를 단 자리였는데 찬성측 뭐 패널도 2명 있고 반대측 패널도 2명 있는 자리여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왜냐면 반대측 의견 패널도 충분히 이야기하면 되는 거였는데 뭐 대전시의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전시의회 그 회의장이 100명도 채 못 들어가는 데인데 제가 생각해 한 300명 넘는 사람들이 그 335 그 봉고차를 타고 되게 그 교회 봉고차가 많더라고요. 문전성시를 이뤘네요. 네, 그래가지고 뭐 철회 외치면서 심지어 저는 이제 그 어떤 건장한 남성분한테 배치기까지 당해가지고 그 뒤에 탁자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었어요. 뭐 이런 일까지 하면서 그리고 뭐 전국 청주, 강원도, 서울 여기서 오신 뭐 그 분들이 전문적인 반대를 하시면 원정 오셨네요. 하시면서 이제 그런 일이 공청회에 있었는데 그에 굴하지 않고 저희들은 이제 대전 청소년 인권 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개 단체가 연대해서 꾸준히 이 작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 재정 작업을. 그래서 사실은 대전시의회 박병철 의원이 이 발의를 준비를 해왔고 저희들이 계속 좀 의견을 좀 제출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올 1월에 그 이제 본회의 가기 전에 교육상임위에 이제 올렸는데 교육상임위 제가 그날 방청도 갔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역사적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대전시의회 구성이 민주당이 과반수를 넘지 않습니까? 과반수를 넘고 그다음에 교육상임위도 5명 의원 중에 3명이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례도 민주당에서 네. 법안을 발의한 거죠. 발의한 부분 주 발의자가 이제 박병철 의원 방금 말씀하신 박병철 의원이고 소관 상임위 의원이 네, 민주당이고 그분이 네. 발의를 했다. 네,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에요. 위원장이고 그다음에 공동 발의하신 11분이 전부 다 민주당 위원이에요. 위원이고 11분이나 그러면 22명이니까 절반이 이제 발의를 한 거죠. 잠깐만요. 그러면은 네. 우선은 상임위 소관 상임위 네. 위원장도 민주당 네. 그리고 그분이 법안 발의자 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고 네. 그리고 그 소관 상임위에서도 5명 중에 3명이 민주당. 예. 그러면 뭐 쉬운 그렇죠. 것 같은데. 저희들은 좀 낙관했었습니다. 낙관했는데 이제 제가 방청을 했으니까 그때 분위기를 보면 이제 쉬운 안 한두 개를 먼저 이제 하더라고요. 그거는 뭐 그 조례 안만 읽고 자, 이거 이겁니다. 네, 이상업자 땅땅땅. 네. 근데 이 안은 이제 박병철 위원이 위원장인데 자기가 낸 안이니까 사회를 그때 당시 김인식 위원한테 넘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낸 거는 좀 민망하니까 법상 원래 본인이 낸 거는 자기가 사회를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네. 그래서 이제 됐는데 사실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 그때 당시는 새누리당인가 어쨌든 1월이니까 그때도 자유한국당이거든요. 심현영, 윤진건 의원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학생인권 조례에 반대하는 주요 논리 있지 않습니까? 그 두 분이 일단은 그 상임위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고. 그래서 이제 이 안에 대해서 있으면 이제 의견 발표하는데 이 두 분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조례되면 뭐 학생들 버르장머리 없어지고 그다음에 버르장머리 없어지고 그다음에 교권 추락하고 그다음에 뭐 동성애 창궐, 에이즈 그런 얘기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그 주요 논리를 갖다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도 버르장머리 없는 애들은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학생인권 조례 유무와 상관없이 늘 버르장머리 없는 친구들은 있죠. 국장님 어떠셨어요? 저는 비교적 괜찮았던 괜찮았던 학생이 자라서 인권운동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네.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래서 저는 그 정도는 예상을 했죠. 그래 아무리 떠들어봐야 뭐 표결을 가면 이제 민주당 의원이 3명이니까 되겠구나 통과는 했고, 그다음에 본회의가 아니고 이제 교육 상임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제 정회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잠깐 쉬었다 하자. 네, 잠깐 쉬었다가 한 5분, 10분인가 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10분 쉬겠다고 한 게 그때 한 40분인가 50분을 쉬었어요. 이분들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뒤에 들어가시더니만. 원래 10분 쉬자고 해놓고 사람들이 안 와도 우선은 과반수가 넘고 사회자가 뭐 개회를 선언한다. 아니 그 상황이 아니고 5명의 의원들 전부 다가 이 논의를 아무도 안 나왔다고?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자기끼리 원원하러 들어간 거예요. 자기들 5명이. 의논을 하러 들어간 거예요. 10분 후에는 5명 다 안 나왔고. 그러니까 한 40분이 지나서야 5명이 다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40분 동안 이 사람들이 안에서 뭔가 그 의논을 했겠죠. 네네네. 그 결과가 뭐냐면 김인식 의원이 사회를 보고 있었는데 이것은 아직 그 합의가 의원들 간에 그 정확한 합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유보하겠다. 다음 회기로. 왜 그렇지? 왜냐하면은 그래도 민주당에서 발의를 하고 그러면 그 상임위 소관 상임위의 3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일단은 그거의 뜻을 같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3명의 상임위원들 중에 일단 박병철 의원은 안을 냈으니까 무조건적으로 찬성을 했을 거고 그 나머지 2명 구미경 의원이나 김인식 의원 중에 두 분이 다 그랬을 수도 있고 한 분이 그럴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아직 합의가 안 됐으니까 미루자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유추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이미 합의가 된 건데 올라와 보니까 그 안에서는 좀 이견이 있었다. 대전시 의회가 생각보다 그 사이가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협치가 완전히 그러니까 이런 안에 대해서 여야 간의 그 합의를 조치되는 그러니까요. 지금 청문회 전국인데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인권연대가 상 좀 주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약간 격앙됐어요. 왜냐하면 낙관하고 갔다가 그래서 끝마치고 나오는 그 사회를 봤던 김인식 의원하고
그 의회 로비에서 약간 저희들 측하고 좀 설전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어떤 종류의 대화를 나누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건 통과시키면 되지, 표기를 하면 되지, 왜 유보를 하냐, 뭐 이렇게 했는데 뭐라던가요, 김민식 의원은 아직 그 의원들 간에 정확한 합의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사회적 그 여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말하는 사회적 여론은 버르장머리 없는 애들이 양산되고 교권이 추락하고. 아니 근데 사실은 그날도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그날 그 작년에 그 공청회에 왔던 저 분들 중에 대표자분들 되는 분들도 꽤 많이 오셨고 밖에서는 뭐 집회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아니 우리 동네 사람들도 아닌 분들도 많다면서요. 아니 근데 대개는 다 지역의 그 교계에서 오신 분들. 근데 왜 교회는 인권을 얘기하는데 그거를 반대할까? 그거는 아마 좀 시간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해도 한 걸 해야 되는데.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 거 아시죠? 아 그럼요. 대통령 선수 어떻게 합니까? 성경 손에 대고 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도 동성애 관련해서는 차별하지 않는 법들이 이미 법제화가 잘 돼 있고. 아니 연방 대법원에서 2015년에 동성애 합헌 그 동성혼을 이제 합헌도 동성혼을 허용해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그 퀴어 축제라고 거기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기독교계에서 좋아하시는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 같은 경우도 참가해갖고 축사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왕성히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뭐 이건 좀 논외적인 얘기지만 사드 문제가 좀 막 이렇게 경론이 오가고 하니까 언론에서 크게 주목을 안 했는데 미국의 육군 장관, 엔행 육군 장관이라고 거기는 육군 장관이 따로 있어요. 아, 육군 장관? 장관인데 그분이 미국 최초의 동성애로서 육군 장관에 오신 분이에요. 현직? 지금 현재 미국의 육군을 담당하는 장관이 게이예요. 게이예요. 게이고. 이뻐요? 당황하시네. 말끔하게 잘생겼습니다. 아, 네네. 그렇구나. 어쨌든 뭐. 그러니까 그 차별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더 어드밴테이지를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차별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능력 있으면 이 사람은 육군 장관으로서의 능력이 있으면 그냥 임용하는 거예요. 임용하는 거고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계에서 자꾸 이제 성경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자기 기독교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것도 면밀히 따져 보면. 정말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오신다고 하면 가장 소외받고 고통받고 있는 동성애자들 곁에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아니 그 성소수자가 차별을 안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성애자들이 그거를 처벌받지 않는다고 해서 갑자기 난 동성애자가 될 거야.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저 끌려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떻게 인위적으로 가능하냐고. 그걸 참고한다는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SBS에서 몇 년 전에 인생은 아름다우라고 김수현 작가가 한 드라마 있는데 상당히 센세이셔널했던 게 뭐냐면 김수현 작가 상당히 보수적인 작가잖아요. 집에 텔레비전 없다면서. 아니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나왔죠. 저희들은 이제 그런 거 모니터링을 하니까. 근데 이제 했던 게 뭐냐면 거기 이제 아들이 게이잖아요. 멋있는. 근데 그러고 나서 4대 일간지 신문 광고에 난리가 났었어요. SBS 뭐 당장 방송 종영하라. 뭐 우리 며느리 남자 며느리 만들 일 있냐 뭐 이렇게 됐죠. 그런데 사실은 엄청 잘생긴 배우 둘이서 이제 동성애 게이 커플로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이성애자들이 나도 동성애를 해봐야겠다 멋있으니까 이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동성애자들도 아무리 멋있는 전지현 뭐 예를 들면 김수현 커플이 나온다고 해도 그 커플을 보면서 동성애자들이 나도 이성애자로 해볼까?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의 어떤 정체성이 그렇죠.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거를 법으로 어떻게 한다 해서 사람이 뭐 이렇게 무슨 사상 전향도 아니고 그 좀 그러니까 일부 기독교계일 겁니다. 일부 기독교계에서 주장하는 그런 논리는 저도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들어서 이제 반대를 이제 많이 했던 거죠. 해서 어쨌든 그래서 1월달에 유보가 됐고, 근데 이제 그나마 저희들이 조금 참을 수 있던 거는 이제 한번 유보가 되면 다음 회기에 자동 상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 미룰 수 없다. 네, 그래서 자동 상정이 돼서 필리버스터해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다음 회기에 자동 상정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이제 본회의로 가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교육 상임위로 다시 자동 상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저희가 벼르고 있었죠. 그게 이제 3월 25일 날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네. 3월 28일 날 있었는데 여기서 다시 또 재유보가 돼요.
네. 똑같은 상황으로. 그때는 이제 아. 구미경 의원이 사회를 봤는데 역시 이제 박병철 의원이 안을 낸 거니까. 네, 같은 민주당 의원이 그 사회를 봤는데 또 정해를 그때는 제가 없었고 뭐 양심과 인권 나무의 이병구 처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때는 더 낙관하셔서 아예 안 가셨구나. 저는 뭐 하고 있었냐면 네. 저는 뭐 하고 있었냐면 사무실에서 그 한영 논평 환영 논평 그리고 논평 쓰고 네. 그다음에 혹시나 네. 약간 이제 불안하자 그래서 그 규탄 논평 두 개를 같이 쓰고 있었어요. 같이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또 유보돼서 이러는 거예요. 유보를 또 써야 되는 거야. 이거 급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규탄 논평에 규탄을 빼고 이제 유보만 집어넣어가지고 유보를 규탄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논평을 냈죠. 그래서 냈는데 진짜 이거 아유. 근데 그게 얼마나 좀 또 무책임하자면 똑같이 또 정회를 하고 들어가가지고 한 시간 가량 자기들끼리 5명이서 국덕국덕 하고 나오더니만 또 똑같은 논리로 아니 왜 근데 합의가 안 될까? 표 때문에 그런 건가?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나요? 저는 글쎄요. 내년이 지방 선거 있죠. 선거 네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라든지 이런 데서 그날도 똑같이 밖에서 뭐 집회 그때는 그 집회 단상까지 설치를 하고 대규모 집회도 하고 있었고 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연대는 집회 안 해요. 밖에서 맞불 집회. 우리가 뭐 그럴 만한 동력이 안 돼가지고 거기는 근데 사실은 이제 뭐 낮에 평일 낮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촛불 집회도 왜 주말 아니면 밤에만 합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일상적인 아니 어버이 연합 측에 전화 좀 해보세요. 일당 얼마씩 준다고. 근데요. 저쪽보다 5,000원 더 준다고 하고. 근데 되기 전에 그 3월 28일 되기 전에 사전 또 자기들이 며칠 전에 집회도 하고 그랬어요. 이거 조례 반대하는 집회. 그래서 이제 그 집회를 모니터링하러 저희들이 갔었거든요. 무슨 얘기 하나 하고 갔더니만 상상도 못할 발언이 나온 게 뭐냐면 뭐 박근혜 대통령은 못 지켰지만 아이들은 지키자. 뭐 학생인권 조례는 막아내자. 뭐 이런 논리를 갖다가 막 하여튼 그냥 무섭네. 아무 논리도 아닌 논리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좌파 새끼들이 애들에게 권리만 가르치러 간다. 아니 그때 실제로 권리만 가르치려고 한다. 좌파 새끼들이 애들에게 권리만 가르치려고 한다. 그리고 선생 무시조례. 그리고 조례 제정되면 부모님 말 안 듣는다. 뭐 이런 게 집회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이런 걸 얘기하면서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집회를 보면서 저희들이 야 이건 진짜 통과시켜야겠구나. 정말로 저런 부모 저런 기성세대의 어떤 논리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의 앞날은 진짜 힘들고 좀 인권은 이제 힘들겠구나 생각해서 조금 더 사명감을 가지고 통과시켜야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네. 똑같은 논리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은 박병철 의원 만나서도 이거 이렇게 되고 나서 항의도 했어요. 아니 책임지고 자기가 통과를 시켜야지. 더구나 교육위원장이면 했는데 다른 의원들하고 합의가 안 돼서 합의가 안 되는데 왜 발의는 했대?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아니 우리 합의 바라지도 않았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들 심현영 윤진경 의원이 상대적으로 좀 고령이세요. 나이도 좀 많으시고 그래서 또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좀 그렇게 뭐 나이 가지고 뭐 하는 건 아니지만 좀 이해가 크다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두 분은 반대할 것이다. 그러면 민주당 3명이 다른 두 분한테 잘 이야기하셔서 통과를 시켰어야지. 그리고 아니 의원이라고 하면 발의를 했으면 표결을 해야 유권자에 대해서 자기 의사를 갖다가 하는 것들이지. 두 번에 걸쳐서 유보시켜가지고 무산시켜버리는 거는 두 번 유보되면 무산되거든요. 다시 또 누가 상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의원들은 표결로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고 평가를 받는 건데 아무런 제스처도 하지 않는 유보를 갖다 두 번이나 걸쳐서 하는 것들은 대전 시민을 우롱하는 행위다. 설사 만약에 3대2 뭐 4대1로서 저희들의 뜻하고 반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그에 맞춰서 우리가 규탄하고 또 반대한 사람들 상대로 하면 되는 거지. 이거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내년 선거에 맞춰서 교회 측 기독교 측의 눈치도 좀 보고 이걸 또 추진하려고 하는 우리 쪽 눈치도 좀 보고 하려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의 야합적인 행태 아니냐라는 것 갖다가 박병철 의원한테 강력하게 항의를 했죠. 그러니까 뭐래요? 자기는 하고 싶었지만 다른 의원들하고 이게 안 됐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유추해 보건데 책임진다며. 근데 왜
그러니까 뭐 유추해 보건데 자유한국당 의원 2명은 뭐 일관되게 반대를 했을 것이고 나머지 2분의 그 민주당 의원들이 하고의 합의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은 뭐 그 어떤 분이 좀 주도적으로 이걸 갖다가 유보시켰는지는 내심 그 짐작은 되는데 이거 뭐 사실은 누가 뭐 유보를 우리가 유보하겠다가 표결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짐작은 되는데 확 그 물증이 없다. 네, 그렇죠. 근데 뭐 평소 하는 꼬라지 보면 누군지 대충 짐작은 간다. 그런 거와 더불어서 이 나머지 3명의 그 민주당 의원들 중에 민주당 의원들 갖다가 좀 뭔가 자주우지할 수 있는 뭐 급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 예. 여기까지만. 예. 네네. 예. 아니 그 2번이나 유보가 되면 이제 무산이 되니까 다시 재발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재발의를 해야 됩니다. 11명이 다 안 하겠네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선거 지나고 나서나 또 뭐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박형철 의원도 사실은 부담이 많이 되죠. 작년 뭐 공청회부터 2번이나 유보 그리고 어쨌든 면전에서 자기 안이 그러니까 궁금한 거야. 이분들의 정치적 목적은 당선이 되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은 이러한 이제 가치 있는 일들에 대한 법안을 의회니까 만드는 게 목적인지 저는 좀 물음표가 많이 듭니다. 저는 정치인으로서 시의원도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요. 정치인이죠. 선출직 공무원이고 정당인이기도 하고. 정치인으로서 뭐 재선을 노리고 거기에서 욕심을 부리는 건 너무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노리는 거의 근본적 목적이 이러한 일들을 하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아니 그리고 정확한 의사표시를 해라. 이게 무슨 본회의 22명이 하는 것 중에서 한두 명이 기권하거나 뭐 하는 게 아니고 5명이 사는 데서 5명이서 다 꾹짝 맞춰서 3개월에 걸쳐서 2번이나 이렇게 유보를 하는 거는 사실은 이거에 관심 가지고 있던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배반 행위죠. 그리고 책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나머지 3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좀 큰 꿈을 꾼다고 할 때 저는 지지하지 못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이상재 국장님이 이제 그 소관 상임위 민주당 의원들께 서운한 마음이 많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덜 나빠 보이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거기는 원래 그런 거에 찬성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1월달에 보여준 그 상식 이하의 발언을 보고서는 저분들은 대화의 어떤 상대가 되지 못하는구나. 거긴 그냥 아웃이고 그나마 희망을 걸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 의원들이 이런 이제 그 합의가 안 됐다라는 이유 그리고 또 그 박병철 의원이요 같은 경우도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꺾이는.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분 자체가 고생은 많이 한 건 사실이에요.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뭐 했던 건 사실이고 그 부분은 인정은 하는데 사실은. 본회의에서 만약에 부결이 됐다 그러면 11명 다를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다 할 수 없고 그중에서 뭐 한두 명이 나는 도저히 그 지역구민 그럼 박병철 의원께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민주당의 다른 의원한테 발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본인이 상임위원장이니까 사회 봐갖고 표결을 올리면 되겠네요. 간단한 문제네요. 지금 상황은 말씀드렸듯이 2번이나 걸쳐서 교육 상임위 3명이 그런 의견을 갖다가 유보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힘든 상황이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3명의 박병철 의원 외에 나머지 2명의 마음이 바뀌겠습니까?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아이고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그 서울의 민주당의 이제 주류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민주당이 워낙 제 생각엔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표창원 의원, 박주민 의원 이런 분들하고 그 다음에 뭐 이종걸 의원 이런 분들하고 결이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얼마나 계실까요? 저는 그게 결이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되게 넓은데 대전의 민주당 의원들을 보면은 뭐 권선택 시장께서도 민주당 소속이시죠? 스펙트럼이 더 넓어지지 않나? 이거 침도 튀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뭐 사실은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당도 더 잘 몰라요. 네. 당도 이것저것 많이 이제 갔다 오신 분들도 많으시고 민주당 의원 중에 많으시고 그리고
뭐 하시는 거 보면 만약에 이제 당을 가리고 그동안 해왔던 행위라든지 뭐 이런 거 보시면 크게 뭐 이분이 민주당 의원인가의 특징 뭐 이런 것들 뭐 예를 들면 다른 당보다 조금 뭐 정책적 진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갖다가 느낄 수 있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 그래요. 그 좀 대전 학생인권 조례의 그 앞으로의 그 전망이 썩 밝지는 않네요. 그렇다고 하면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까지 좀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아니 상황. 뭐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수도 있고. 정권이 변화된 환경에서 조금 더 진보된 환경으로 바뀌고 국가인권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조금 힘을 좀 받쳐준다고 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이 내가 인권 조례를 갖다가 만들겠다라는 걸 갖다가 가지고 나오는 후보가 있다고 하면 또 이게 나름대로 좀 변화된 환경에서 그렇게 했는데 또 안 하면은 말짱 꽝이니까 뭐 그런 사례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제까지 학생인권 조례가 잘 되고 있는 지역은 대개 그 교육감이 진보 교육감이 발의해서 된 데가 왜냐하면 자기가 낸 거니까 또 교육감이 실천을 또 해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진보 기독교 단체들도 꽤 많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좀 목소리를 같이 모아주시면 이번에도 힘을 좀 모아주시긴 하셨어요. 네네, 조금 더 많이 하셨는데 아무래도 그 지역에 이 쉽게 얘기하면 쪽수상 전문 용어 나왔네요. 네, 전문 용어. 비교가 안 돼요. 뭐 아시다시피 다구리예요. 아니 그 대형 교회도 큰 교회는 엄청나게 또 크고 그런 데서 조직적 지원을 받는 이 반대쪽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될 정도였죠.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전시에서 인권센터를 설립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사실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지는 건데 처음에 이건 학생인권 조례 말고 대전 인권 조례가 있었어요. 네. 대전 시민 전체를 위한 인권 조례에 그러니까 인권센터를 만들 수 있는 조항이 없어가지고 작년에 조례 개정해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개정을 해가지고 인권센터를 둘 수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되면 공고가 나올 건데 민관 위탁으로 민간에서 비영리 법인에서 사업계획서를 내 가지고 인권연대에서 위탁 맡아서 운영하시면 저희는 법인도 아닐 뿐더러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뭐 정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 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전혀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순수한 그냥 제야에 묻히겠다. 그렇죠. 인권연대. 시민들이 내주는 소중한 회비로만 운영을 하겠다. 네. 그게 마음 편해요. 정신 못 차리셨네요. 철이 없으시네요. 마음 편해요. 네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뜻있는 법인들이 맡아서 이제 인권센터가 생기면 뭐 인권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홍보 사업 그리고 실태 조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이때까지 대전시 차원에서 인권을 기준에 두고 뭐 실태 조사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홍보 교육을 갖다 전문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권센터가 생기면 그런 게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대전을 위한 그렇죠. 그런 기능을 하는 거네요. 대전만을 위한 거예요. 좋은 소식이네요. 그리고 인권 5호관도 생겨요. 인권 5호관. 시간제 한 6급 상당의 직원을 하면 사실은 좀 미흡해요. 다른 데에 비하면 서울이라는 데에 비하면 한 4, 5급 을 뽑는데 여기는 6급이라서 또 그리고 한 명밖에 안 돼요. 다른 데는 상임 한 명에 비상임 2명 정도를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한 명 정도 뽑아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대전시나 대전시 이때 산하기관 공기관들이 저지른 인권 침해에 대해서 진정을 인권 5호관한테 하면 이 사람이 조사를 해서 시장에게 금고를 요청할 수 있는. 6급이시면은 직급이 이렇게 많이 높으신 건 아니어서 그래서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또 이걸 같이 이걸 하는 부서에서는 저희들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직급을 높이려고 했는데 이걸 또 조정하는 힘 있는 부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6급에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할 수밖에 최소 5급은 돼야 그렇죠. 그리고 뭐 정규직도 아니고 어차피 비정규직이고 전문직으로 뽑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왕하는 거면 대전시 좀 그러니까 생색 좀 내지 이렇게 뭐랄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5급, 4급 정도는 돼야 저희가 볼 때는 조금 경험 있는 변호사들도 요즘 변호사 잘 안 되니까 기가 좀 쏠게 될 것 같은데 6급 가지고는 올려나? 뭐 이런 국장님 생각 없으세요? 자꾸 저를 왜 그런 쪽으로? 지난번에 살이 빠지신 것 같아가지고. 좀 뭐 아주 건강에 잘 있고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이제 두 번째로 말씀 주실 게 문재인 정부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시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네, 예. 그 조국 민정수석이 이제 5월 말에 얼마 전이죠. 네, 일주일 전쯤에 이제 발표한 것 중에 상당히 이제 좀 신선한 발표가 있었는데 국가인권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근거 수용률을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수용률 지표를 만들어서 각 그 기관장의 평가 지표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뭔가 권고를 하면은 예. 그거는 의무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권고니까. 권고니까 안 받아도 그만이었는데 이제는 정부에서 그 권고를 받아들이는 경우 그 기관장한테 혜택을 주겠다. 가산점 이런 걸 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가산점 이런 것보다도 그 기관을 평가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청년도 가지고 평가도 하고 뭐 하는데 그 동안은 기관장 평가에 그 인권위 수용 이게는 없었던 거죠. 근데 공무원은요 평가에 아주 제약입니다. 제약이고 그래서 뭐 평가하면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의미가 있다. 예를 들면 진정성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인권위의 그동안의 권고를 점수에 들어가니까 고슴치다가 특히 이제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데는 인권 피해랑 직접적 연관이 있는 조직이거든요. 국민들의 인권 피해랑.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뭐 인권 수용률이 절반도 안 됐었거든요. 권고 수용률이 가장 대민 상대를 많이 하는 그렇죠. 곳이니까 시위도 있고 수사도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경찰이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 그 큰 측면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 전제 조건으로서 뭐냐면 경찰이 인권기관으로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긴 영화 보면은 막 너 이 새끼 똑바로 하라 그 막 머리 때리고. 최근에도 왜 그 오인에서 예를 들면 그랬었죠. 맞아요.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했는데 그건 줄 알고 길거리에서 때려잡았는데 보니까 무고한 시민. 엉뚱한 사람을 했죠. 근데 그게 진범이라고 해도 체포 과정이 그게 맞나? 근데 경찰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이게 칼부림 당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칼부림이나 이런 건 인정된 거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자리 말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그거는 인정합니다. 강력범들 많이 상대를 하니까 당연하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경찰 인권도 있으니까. 근데 그 경찰 인권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경찰 인권은 국민 앞에는 인권이 아닙니다. 공권력이니까. 네, 공권력이니까. 그러니까 경찰들이나 공무원들이 계속 볼멘 소리하면서 우리는 인권이 없냐고 막 얘기하는데 정확히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교사가 학생한테 인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특히 이 경찰이나 검찰이 국민한테 나도 인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고 만약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정말 깡패나 이런 사람들한테 칼부림 당해서 피해를 입었다 이거는 형사적으로 자기 권리를 갖다가 찾아야 되는 것들이지. 뭐 그렇긴 한데 이제 워낙 이제 강력 사범들도 있으니까 리스크가 크잖아요. 한번 터지면 크게 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계속 이어서 해주시죠. 네.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인권 단체 입장에서는 기분이 참 묘한 게 인권의 이제 영역 기능이라든지 이런 걸 더 강화한다고 하니까. 좀 뭔가 그 양가적 감정이 드는 게 뭐냐면 환영하면서도 지난 9년간이 막 리뷰가 되는 거예요. 지난 9년간의 국가인권위는 그야말로 참 처참함의 연속이었어요. 있으나 마나 것처럼 그렇죠. 권고는 했는데 안 받으면 땡이니까. 그리고 심지어 권고도 안 하고. 권고도 안 하고. 예를 들면 그 2005년에 그 노무현 정부 때 그 농민 2명이 시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네, 기억납니다. 네, 바로 한 달 뒤에 그 인권위에서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망 원인은 경찰의 가행 진압이다. 그래서 그 사과하고 그다음에 문책하라는 권고안을 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허준영 경찰서장이 바로 자기가 사표 냈어요. 물론 이제 뭐 할 말은 많지만 그냥 사표 낸다 뭐 이런 식으로 했죠. 하고 했는데. 백남기 농민 사례를 보면 어떻습니까? 1년이 지나서야 이 권고안을 내요. 그러니까 눈치 볼 거 다 보고 상황이 이제 좀 예를 들면 정권이 좀 예를 들면 유리해지고 최순실 국정농단 국면도 오고 하니까 그때서야 좀 과잉 행위였다고 권고안을 내는 것들이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용산 참사 회의 때 그 유명한 발언, 용산 참사 인권
진정을 하니까 그 인권위원회 회의에서 그 현병철 위원장이 그 유명한 현병철 위원장이 독재라도 좋다 회의 끝내겠다 더 이상 논의를 안 하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인권위 회의 석상에서 독재라도 좋다 회의 끝내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들이죠.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현병철 위원장 자체도 참여정부나 김대중 정부에서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최초의 유임 임기가 3년인데 6년간 했어요. 이 사람은 아마 사주를 보면 간운이 엄청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6년간 하면서 뭐 하여튼 이 식물 인권위로 전락시키는데 주요 그 원인이었죠, 이 양반. 친환경이네요, 식물. 그러니까요. 친환경이고 네. 이 양반 그 개인적으로 뵐 기회가 있었어요. 그 대전인권사무소 개소할 때 네. 한번 내려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꼴보기 싫어가지고 안 간다고 했는데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누가 와서 같이 좀 그 개소식 하기 전에 점심이랑 같이 먹자 해서 이제 갔죠. 저랑 그러니까 꼴 보기 싫어 안 가고 싶었는데 밥 준다니까 갔다. 그렇죠. 네. 위원장이니까 뭐 비싼 밥 주겠지. 네네. 뭐 농담이고 어쨌든 뭐 이야기도 좀 하고 싶은 것도 좀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 양반이 자기 혼자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의 그 핵심은 8, 90%가 뭐냐면 자기가 한밭중학교를 그러니까 대전중학교를 나왔다. 근데 뭐 선거 때 그러니까 그 선거 때래. 그 전쟁 때 피난총에 뭐 피난 가고 뭐 이런 얘기 방문은 내내 그 얘기만 하고 끝이에요. 고향에 온 뭐 그런 네. 뭐 소회 이런 거. 그 기회를 보고 있었죠. 예를 들면 지역 인권 사안이라든지 대진권 사무소 이런 거 좀 해서 좋겠다 하고 있는데 저는 얘기 전혀 할 기회도 없고 그대로 끝이었어요. 야, 이 양반은 정말 참 6년 동안 할 수 있는 처세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만나면 무슨 얘기를 들을지 아니까 아니 그냥 귀 닫아버리고 자기 할 일만 하고 끝이 끝낸 것들이죠. 그래서 뭐 주요한 인권 사안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늦게 권고를 하는거나 아예 그 표명을 안 하거나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이유가 국가인권위원회 그걸 결정하는 최고위원 인권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 위원장 1명에 나머지 이제 그 위원 10명인데 상임위원이 차관급 3명이에요. 그리고 비상임위원이 7명이에요. 그런데 그 위원들도 그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뽑는 수준이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들로 뽑아가지고 다 좀 뭐랄까 좀 미흡한 사람들로 해가지고 미흡한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비상임위원 7명은 대통령 2명, 여야 1명, 그 4명에다가 대법원에서 3명 이렇게 되거든요. 추천을 한다는 얘기인 추천을 거죠. 한다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청문회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청문회를 하지 않는 기관들도 추천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검증을 해요. 네. 근데 여기는 예를 들면 야당에서 누구를 하면 꽂잖아요. 그러면 바로 되는 거예요. 국회에서 의결은 하죠. 국회에서 의결을 하는데 대부분 다 그냥 별일 없으면 다 통과시켜줘요. 딱 한 사람만 안 됐었어요. 박김영희 씨라고 박김영희 씨라고 장애우 인권운동가 여성분인데 이분이 2015년인가 16년가에 박근혜 정부 때 그때 그 야당목 그때 민주당 몫으로 그 비상임 인권위원회를 추천을 했는데 인권위원회로 추천됐는데 그 부결됐어요. 부결된 이유는 통진당 경력이 있다. 경력이 있다고 해서 인권적 측면이네요. 부결 이유도. 그래가지고 뭐 인권 측면이라 저는 뭐 그 인권 측면으로 생각을 안 하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부결되고 그 이유는 그냥 자동 거두기로 다 통과되고 있고 그리고 11명 중에 지금 현재로 11명 중 8명이 법조인이에요. 법조인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인권 사안을 법의 시각에서 보게 돼요. 이 얘기가 뭐냐면 인권 사안은 법 테두리 밖에서 봐야 되는 사안이 많아요. 그 예를 들면 외국인 노동자가 그 5년 정도 이제 근무하다가 돌아가지 않고 있으면 불법 체류 노동자가 되잖아요. 네. 근데 불법 체류 노동 하시다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시는데 하시다가 다쳐요. 병원을 가면 어떻게 돼요? 병원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의료보험도 없고 산재보험도 없으니까 뭐 안 된다거나 아니면 연대보정을 사장님이 뭐 하라거나 근데 사장님이 뭐 사장님 나빠요 하는 부류의 사장님이면 나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죽어야 돼요? 피 흘리면서?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게 인권적인 측면인데 근데 법은 사대보험으로 딱 자르는 거잖아요. 네. 그럴 거면 인권을 법의 테두리에서 얘기하려면 인권위원회가 생길 이유가 없는 거죠. 아니 그
그 고등법원이라 대부분 법원에 가서 하소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상재 국장님이 다음번에 인권위원회 그 비상임위원으로 추천을 한번. 아니 뭐 저라 그런 깜도 안 되고요. 왜요? 근데 저와 같은 시민운동가라든지 아니면 적어도 인권 법학자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추천이 되면 추천 오면 가실 의향 있으세요? 없습니다 저는. 왜 없어요? 전 제 단체가 너무 좋습니다. 좋은데 그래 더 이게 더 잘하기 위해서 기회를 받는다면은 만약에 위장 전입하셨어요? 이건 청문회 절차도 없기 때문에 네네. 말씀드렸듯이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거는 최소한의 청문 절차를 걸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민주당에서 추천한 인사들도 그렇게 미흡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렇게 미흡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잘된 인사가 아니었고 예를 들면 차지 않았다. 이경숙 상임위원 같은 경우는 뭐 여성 단체 대표 자격으로 들어갔는데 이분이 현역 국회의원 부인이에요. 민주당 국회의원 부인. 어느 분이요? 지금 검색해 보면 아는데 제가 잘 기억이 어떤 안 나는데. 제가 나중에 첨부해 넣겠습니다. 이경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이사의 배우자는 최규성 전 의원으로 최규성 전 의원은 19대 국회의원이었으며 20대 국회의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의 부인을 차관급 국가기구의 자기 당의 후보로 넣는 거예요. 차별받지 말라며. 그럼 뭐 현역 국회의원의 부인도 할 수 있지 인권을 사랑하면. 그런데 그럴 바에야 그 사람 외에 다른 소수자라든지 뭐 사람들이 얼마나 쟁쟁한 사람이 많은데 굳이 국회의원 부인을 현역 국회의원의 부인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 연봉 세비랑 연봉 합치면 나라 돈을 2억 이상씩 가져가는 거예요. 대전 충남 여러분 대전 충남 인권연대 어렵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 측면에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만약에 이게 청문 절차가 있었다고 하면 현역 국회의원의 부인을 그 당에 그렇죠. 상임위원으로 추천하는 게 가능했겠어요? 누가 되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잘 없고 언론에서 보도도 많이 안 해주고 그렇죠.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인권 단체만 주구장창 떠드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 추천 받으면 가시라고요. 한 10년 후나 15년 후에 그때 되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세상이 점점 이렇게 소수 중심의 사회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변해가는 요즘에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최우선 가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국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도 더 좋은 인권 이야기 전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네. 매주 토요일은 저희 아는 것입니다의 교양 채널에서 방송이 업로드되는 날이죠. 네, 이번 주에는 정의당 대전시당 김윤기 위원장, 바른정당 대전시당 김태형 부위원장, 그리고 새롭게 합류한 국민의당 대전 서구을 김세환 지역위원장과 함께 보수, 진보, 그리고 자칭 중도라고 주장하는 시각에서 각각 복지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내일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I'll be back. 끝난 줄 알았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청취 후기나 출연 신청, 제보 모든 것을 환영합니다.